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나르시시스트의 이별 공식, 이들이 이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 이외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아도취자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지만요, 사실 그들이 도취되어 있는 건 현실 속의 자신이 아닌 그들의 상상 속, 그들이 되고 싶거나 꿈꾸는 잘나고 우월하고 아주 특별한 이상적 자신, 그런 허구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현실의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이상적 자신에 대해 타인들이 존경과 관심을 보이길 바라고 이걸 당연시합니다. 현실의 자신이 아님에도. 그래서 이들을 자기애성, 인격장애, 성격장애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거죠. 인격은요, 그 사람의 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격은 그야말로 비열하고 천박한 시장 잡배와 다를 것이 없지만요, 사람들에게는 귀족처럼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구 속 모습은 귀족 중에서도 특별하고 우월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대인관계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야말로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허구의 뒷면에는 자기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에 잔뜩 겁먹은 아이의 모습이 이들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 주변 가까이에서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이들의 바닥을 경험하고 눈치채게 됩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고집불통이라도 자신의 부모나 엄마 앞에서만 그 성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유아기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타인의 눈에는요, 귀엽거나 이쁘거나 엉뚱하거나 개구장이 같아서 그저 천진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요, 정작 평범하고 보편적인 보통의 부모는 감당하기 지치는 일상이 전쟁터인 이런 고집불통의 통제불능인 아이. 그렇지만 이 아이도요, 누군가 무서운 사람이 응석을 절대 받아주지 않거나 엄격하게 대했을 땐 그런 어른 앞에선 얌전한 아이의 모습을 보입니다. 딱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건 전문가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도 이들의 이 교활하기까지 한 이중성의 속은 경험을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들의 자기 포장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누군가를 나르시시스트라고 확진하는 건 분명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행동을 보고 겪고 상처받은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된다면요, 이 사람 나르시시스트야, 이렇게 인정하고 대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장애 혹은 인격장애라는 진단 자체가요, 가해자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가족이나 배우자, 연인 등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믿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에 능통한 건요, 자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과한 자기중심적 합리화죠. 이들에게 외도는 보편적 정서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도를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신체적 외도뿐 아니라 이들에게 외도는 다양한 관계망을 통한 자신의 삶의 도구가 되어줄 파이프라인을 끊임없이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불안정한 내면의 이상을 채우기 위한 이용 가능한 도구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별조차도 이들에게 관계의 끝이 아니라요,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도구처럼 창고에 보관하듯 연골고리에 여지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별은요, 대체적으로 잠수나 갑작스러운 통보, 그리고 환승 등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평소처럼 아무 문제 없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데이트를 한 이후, 혹은 아침에 멀쩡하게 배웅을 받으면서 출근을 한 사람이 퇴근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이유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연락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던 상황에서의 이런 갑작스런 이별은요, 상대 연인은 걱정, 의혹, 자책, 불안, 분노, 이렇게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 이별은요, 이들은 평소에도 상대가 자신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를 감지할 때는요, 연락이 뜸해지거나 입을 다물고 있거나 잠수를 하곤 했을 겁니다. 이런 이들의 평소 패턴 때문에 며칠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조해지겠죠. 그럼 여러분은 혼란, 번민,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끝이 지어지지 않은 관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별이라는 불편한 과정을 생략한 채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들일 거라고 자기 혼자 생각해 버립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왜요? 언제든 필요에 의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환승 이별은 이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바람이나 외도가 들키고 상대의 저항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 싶을 때 자신에게 좀 더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상대에게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별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거라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별은 어떤 사정이나 이유가 생겼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다시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잠시의 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던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자아도취자가 이러한 형태로 명확하게 관계의 끝을 규정하지 않는 건요, 여러분을 대체할 도구를 획득하거나 혹은 환승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라도 자신이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예비군, 비상금으로 여러분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어떤 원인을 만들어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도나 양다리에 들켰을 때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그런 행동을 일상적으로 보입니다. 네가 나를 외롭게 했잖아. 네가 날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혹은 상대가 자신을 유혹해서 혹은 그 사람이 도움을 줄 것처럼 꼬셔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이들은 어차피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된 엉킨 상황은 항상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인생을 담보로 무기한으로 이어질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피해자인 여러분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온전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인 그들이 바뀔 이유가 있겠습니까? 관계를 끝내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할 때까지 지금의 고통은 지속될 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그들을 만난 건요, 삶의 위기입니다. 하지만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들을 만났다는 건 삶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한 요소인 건 맞지만요, 위험에 대처하고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회는 차버리고 위험만을 끌어안은 채 자폭하실 건지,
이 고통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학대 속에 가치 없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실 건지, 아무리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래서 박사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쓰레기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지혜가 되는 거고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편이 되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노트는요, 이렇게 나와 내 자신이 친구가 되는, 나를 진정한 나의 아군으로 만드는 그 길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